공작 아들 납치 사건.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베이커가에 있는 작은 무대에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극적인 출입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문학 박사 토로니 크로프트 헉스터블의 첫 등장보다 더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을 나는 기억할 수 없다. 그가 가진 학문적 중요성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던 그의 명함이 그 자신보다 몇 초 먼저 보였다. 그리고 그 자신이 들어왔다. 아주 크고 거만하고 위험 있는 그의 모습 덕분에 그는 그 자체로 냉정함과 견고함의 전형이었다. 문이 닫힌 후 그의 첫 번째 행동은 탁자에 기대어 비틀거리다가 바닥으로 쓰러진 것이다. 곰가죽으로 된 난로 앞 양탄자 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장엄한 몸뚱이가 우리 앞에 있었다. 우리는 벌떡 일어섰고 놀란 채 잠시 동안 이 무거운 난파선 조각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 난파선은 저 멀리 바다에 일어난 갑작스럽고도 치명적인 폭풍이 불어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이내 홈즈는 서둘러 그의 머리에 쿠션을 대어주었고 나는 그의 입에 브랜디를 죽여주었다. 커다랗고 하얀 얼굴에는 번뇌의 주름이 가득했고 감은 눈 밑은 짙은 어두운 색이었다. 슬퍼 보이는 입이 축 처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얼굴이었다. 옷깃과 셔츠를 보니 오랜 여행을 한 것 같았고 수북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우리 앞에 누운 남자는 몹시 아픈 사람이었다. 이게 뭘까, 왓슨? 홈즈가 물었다. 완전히 지친 상태야. 단순히 배고픔과 피로감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손가락을 대어 가늘고 약한 그의 맥박을 짚으며 말했다. 북부 지역 매클턴에서 돌아오는 기차표야. 홈즈가 그의 시계 주머니에서 표를 꺼내며 말했다. 아직 12시도 되지 않았으니 분명 일찍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의 주름진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멍한 회색을 띤 두 눈이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이내 그 남자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지더니 허둥지둥 일어났다. 약한 모습을 보인 점 죄송합니다, 홈즈 씨.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에 이렇게 민망한 꼴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유와 비스킷을 좀 주신다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홈즈 씨, 저는 탐정님과 함께 돌아가려고 직접 왔습니다. 어떤 정보를 보내도 이 사건의 절박함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우선 당신 몸이 완전히 회복되시면.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홈즈 씨, 저와 함께 다음 기차를 타고 매클턴으로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제 동료와 쓴 박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저는 페러스 문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에버가베니 살인사건이 곧 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지금 하는 일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 말이겠죠. 그 손님이 손을 들었다. 홀더넷이 공작의 외아들이 납치됐다는 소식에 대해 전혀 들으신 게 없습니까? 뭐라고요? 전임 장관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것은 막으려 했는데 어젯밤 글로브지에 소문과 관련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신의 귀에도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길고 가는 팔을 내밀어 그의 창고 백과사전 중에서 H자가 적힌 권을 꺼냈다. 제6대 홀더넷이 공작 K, G, P, C 이름만으로도 알파벳의 반을 차지하네요. 카스턴 백작 베런 베벌리, 세상에 프로필이 엄청나네요. 1900년부터 할람셔의 총독, 1888년 찰스 애플도 경의 딸 에디스와 결혼, 셀타이어 경, 유일한 후계자이자 외아들, 약 10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 소유, 랭커셔와 웨일스의 광물, 주소는 칼튼하우스 테라스, 할람셔 홀더넷시 홀, 웨일즈 벵거 카스턴성, 1872년 해군 장관, 국무장관, 이 사람은 분명 왕실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한 명이네요.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마도 가장 부유한 사람일 겁니다. 홈즈 씨, 당신이 전문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우시고 일은 공적으로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님께서 자기 아들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5,000파운드의 수표를, 범인 혹은 범인들이 누군지 알아내는 사람에게 추가로 1,000파운드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암묵적으로 하셨습니다. 왕족다운 제안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왓슨, 헉스터블 박사님과 북부 지역으로 가야겠어. 헉스터블 박사님, 이제 우유를 드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클턴 근처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토니 크로프트 헉스터블 박사님은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제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사님의 턱 상태를 보니 3일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님은 우유와 비스킷을 다 먹어치웠다. 그는 활기차고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과 낯빛이 살아났다. 먼저 저희 학교는 우수한 사립학교이고 제가 설립자이자 교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호라쇼에 대한 헉스터블의 간접적 설명이라는 논문 이름을 들으시면 아마 제 이름이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학교는 예외 없이 잉글랜드에서 가장 우수하고 엄선된 사립학교입니다. 레버스토크 경, 블랙워터 백작, 캐스카트 스왑스 경 모두 아들들을 제게 맡겼죠. 하지만 3주 전 홀더넷이 공작이 자기 비서 제임스 와일더를 보냈을 때에서야 저희 학교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10살 된 외아들이자 후계자인 셀타이어 경이 저희 학교에 입학할 것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었거든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불행의 서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름 학기 시작일이었던 5월 1일에 그 아이가 학교에 왔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소년이었고 학교에 곧잘 적응했습니다. 제가 경솔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는 그가 집에서 온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은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작의 결혼 생활이 평온하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 문제는 상호 합의에 의한 별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작 부인은 프랑스 남부에 거주하기로 했고요. 이 일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소녀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홀더넷 시홀 저택을 떠난 뒤로 슬픔 빠져 지냈고 공작이 그를 저희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소녀는 2주 만에 저희와 편하게 지냈고 분명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5월 13일 밤, 즉 지난 월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방은 2층에 있었고 두 남학생이 자고 있는 다른 큰 방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셀타이어가 그곳에서 기절하지는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방 창문은 열려 있었고 땅으로 이어지는 튼튼한 담쟁이 식물이 벽을 따라 붙어 있습니다. 땅에서 발자국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출구는 그것밖에 없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소년이 사라졌다는 것은 화요일 아침 7시에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침대에는 누군가 잠을 잔 흔적이 있었어요. 그는 평상시 입는 검정색 짙은 외투와 짙은 회색 바지를 입고 나갔어요. 방에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고 안쪽 방의 학생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코너는 잠기가 매우 밝기 때문에 울음소리나 몸싸움 비슷한 어떤 것이라도 있었다면 분명 들었을 겁니다. 셀타이어 경의 부재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즉시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남학생들과 교사들, 하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셀타이어 경이 혼자 도주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인 교사 하이데거도 실종 상태였으니까요. 그의 방은 2층 맨 끝에 있었는데 셀타이어 경의 방과 같은 방향으로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의 침대도 누군가 잠을 잔 흔적이 있었지만 그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셔츠와 양말이 바닥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는 담쟁이 덩굴을 타고 내려간 게 분명했어요. 잔디밭에서 그의 발자국을 발견했으니까요. 잔디밭 옆작은 헛간에 있던 그의 자전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일했고 최고의 경력을 가진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하고 침울한 사람이었고 교사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탈주자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이제 목요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화요일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 홀더넷 시홀 저택에 대한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학생의 집이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기도 했고 갑자기 향수에 빠져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집에서는 그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공장님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긴장감과 책임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 제 몸도 가누기 힘든 상태입니다. 직접 보셔서 아시겠죠? 홈즈 씨, 만약 당신의 능력을 전부 발휘하시게 된다면 그게 지금이길 간청합니다. 탐정님,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사건은 없을 겁니다. 셜록 홈즈는 그 불행한 학교 교장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 그의 눈썹과 그 사이의 깊은 주름들을 보니 그는 집중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다. 그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었을 뿐 아니라 복잡하고 비범한 사건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한두 개 남겼다.
저를 더 빨리 찾아오셨어야 합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수사 시작부터 아주 심각하게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게 되었네요. 예를 들어 그 담쟁이 덩굴과 잔디밭을 전문가가 조사했다면서도 아무 정보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홈즈 씨, 제 잘못이 아닙니다. 공자께서 모든 공개적 스캔들을 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가족의 불행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셨죠. 그분은 이런 일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수사가 있었습니까? 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한 소년과 젊은 교사가 이른 기차를 타고 인근 역을 떠나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분명한 단서가 바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그 둘이 리버풀에서 잡혔는데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절망과 실망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새벽 기차를 타고 바로 당신에게 온 겁니다. 그 거짓 단서를 추적하는 동안 실종 현장에서의 수사는 느슨해졌겠군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죠. 그래서 3일이 허비되었네요. 이 사건이 처리된 방식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네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궁극적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기꺼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실종된 학생과 독일인 교사 간의 연결고리는 찾으셨습니까? 전혀요. 학생이 그 교사에 반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아는 한 두 사람은 대화를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군요. 학생이 자전거를 갖고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진 다른 자전거가 있었나요? 아니요. 확실합니까? 상당히 확실합니다. 그 독일인이 한밤중에 그 학생을 앞이나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전거는 눈가림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자전거를 숨겨놓고 둘은 걸어서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소 터무니없는 눈가림 같군요. 그렇지 않나요? 이 창고에 다른 자전거도 있었습니까? 몇 대가 더 있었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착각을 하게 하려 했다면 나머지 자전거를 숨기지 않았을까요? 확실히 당신 말대로 숨기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 단순한 눈가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수사에 있어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학생이 사라지기 전날 그를 찾는 방문객이 있었나요? 아니요. 편지를 받은 건 있나요? 네, 한 통 있습니다. 누가 보낸 거죠? 그의 부친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편지를 열어보시나요? 아니요. 그의 부친에게서 온 편지인지는 어떻게 아시죠? 가문의 문장이 봉투에 새겨져 있었고 공장님 특유의 거친 글씨체로 주소가 쓰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장님께서 본인이 썼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받은 편지는 언제인가요? 그보다 며칠 전입니다. 프랑스에서 편지를 받은 적도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물론 제 질문의 유점을 아시겠죠? 그 학생은 강제로 끌려갔거나 또는 자기 자유의지로 떠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후자일 경우 그토록 어린 소년이 그런 일을 하려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설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면 편지를 통해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학생과 소통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려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 제가 아는 한 그 아이와 유일하게 소통하는 사람은 그의 부친이었습니다. 소년이 사라진 당일 그에게 편지를 쓴 사람도 부친이죠. 소년과 부친의 사이가 가까웠습니까? 공장님은 누구와도 가깝게 지내지 않으십니다. 그는 공적인 대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시고 개인적 감정은 나타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럼 어머니와는 가까웠습니까? 네.
그 학생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그럼 공작이 얘기해 주던가요? 세상에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저는 공장님의 비서 제임스 와일더 씨와 개인적으로 대화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셀 타이어 경의 감정에 대해 제게 알려준 것도 그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작의 마지막 편지는 학생이 사라진 후에 그 학생의 방에서 발견되었나요? 아니요. 편지는 셀 타이어 경이 직접 가져갔습니다. 홈즈 씨. 이제 유스턴 역으로 갈 시간입니다. 제가 사륜마 차를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15분 내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헉스터블 씨, 혹시 당신 댁으로 정보를 보내신다면 그 내용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쪽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리버풀이나 다른 데서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도록 관심을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붉은 청어가 무리를 이끌고 가는 곳이면 어디든 추적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당신 학교에서 잠시 조용히 일을 하겠습니다. 냄새가 잘 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와 왓슨같이 늙은 사냥개는 냄새를 맡을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우리는 헉스터블 박사의 저명한 학교가 위치한 피크 컨트리로 갔다.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뒤였다. 복도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학교 집사가 박사에게 뭐라고 속삭였고 박사는 온몸으로 불안해하며 우리를 향해 돌아섰다. 공장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공장님과 와일더 씨가 서재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는 그 유명한 정치가의 사진을 여러 번 봐서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사진에서의 모습과 많이 달랐다. 그는 키가 크고 위엄이 넘치는 모습이었고 세심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헬쑥하고 갸름한 얼굴에 괴상하게 구부러진 긴 코를 갖고 있었다. 그의 안색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는데 그의 하얀 조끼 위로 흘러내린 선명한 붉은 수염과 대조되어 그 창백함이 더 극대화되었다. 하얀 조끼 가장자리로 시계줄이 반짝이고 있었다. 벽난로 앞 양탄자 가운데 서서 우리를 냉랭하게 바라보는 위엄 넘치는 왕족의 모습은 그런 식이었다. 그의 옆에는 아주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개인 비서 와일더 같았다. 긴장한 듯한 그는 체구가 작고 민첩해 보였고 총명한 하늘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다. 날카롭고 긍정적인 어조로 대화를 시작한 것은 그 비서였다. 헉스터블 박사님, 오늘 아침에 연락드렸는데 이미 런던으로 출발하셨더군요. 셜록 홈즈 씨를 불러 이 사건을 조사하러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헉스터블 박사님, 공장님께서는 박사님이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 놀라셨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실패하게 되어서 공장님께서는 결코 경찰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와일더 씨, 분명 헉스터블 박사님, 공장님께서 공개적 스캔들은 특히 피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대한 소수의 인원에게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주눅 든 박사가 말했다. 셜록 홈즈 씨는 내일 아침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가시면 될 테니까요. 어렵습니다, 박사님. 그건 어렵겠어요. 홈즈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북쪽의 공기가 생각보다 상쾌하고 쾌적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며칠을 지내며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박사님 댁에서 지낼지 근처에 숙소를 잡을지는 물론 박사님께서 결정해 주시죠. 그 불운한 박사가 극심하게 망설이는 것이 보였다. 그러다가 붉은 수염을 가진 공작의 굵고 울리는 목소리가 저녁을 알리는 징소리처럼 정적을 깬 덕분에 박사가 그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헉스터블 박사님, 저와 미리 상의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와일더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홈즈 씨에게 이미 모든 일을 말씀하셨으니 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홈즈 씨, 숙소로 가지 마시고 홀던의 시홀 저택에서 저와 함께 지내시죠. 공장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가 미스터리의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홈즈 씨. 물론 와일더 씨나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홀던의 시홀에서 공장님과 얘기를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일단 지금은 아드님의 불가사의한 실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네요. 공작 부인이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단한 장관이 눈에 띄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또 다른 가장 명백하면서도 가능한 설명 방식은 몸값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아드님을 납치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런 요구는 전혀 받지 않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공장님, 사건이 일어난 당일 아드님에게 편지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전날에 썼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그날 받았나요? 네. 아이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하도록 유도할 만한 내용이 편지에 있었나요? 아니요, 결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편지를 직접 붙이셨나요? 공적의 비서가 그의 대답을 가로챘는데 비서의 어조가 약간 격앙되어 있었다. 공장님은 직접 편지를 발송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말했다. 서재 책상에 다른 편지들과 함께 놓여 있었고 제가 직접 발송했습니다. 이 편지가 다른 편지들과 함께 있었던 게 확실합니까? 네, 제가 봤습니다. 그날 공장님은 편지를 모두 몇 통이나 쓰셨습니까? 20통에서 30통입니다. 저와 서신을 주고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소 무관한 얘기 같은데요?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프랑스 남부로 눈을 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작이 말을 이었다. 제 부인이 그런 괴물 같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비뚤어진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 그 독일인의 도움과 부추김을 받아 엄마에게 도망갔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헉스터블 박사님, 이제 저는 홀더네시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홈즈가 묻고 싶은 다른 질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작의 갑작스러운 태도를 보니 대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뿌리 깊은 귀족적 본성 때문에 가족 문제에 대해 외부인과 상의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다. 또한 홈즈가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의 공작 가문의 역사 속 그늘진 구석에 더 격렬한 타격이 가해지지는 않을지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공작과 그의 비서가 떠나자 홈즈는 수사에 대한 특유의 열망으로 바로 몸을 움직였다. 그는 소년의 방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창문을 통해서만 탈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했다. 독일인 교사의 방과 소지품에서도 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방의 경우에는 아래쪽 담쟁이 덩굴이 성인 남자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었다. 또한 우리는 손전등 불빛을 통해서 잔디밭에서 그 교사의 발 뒤꿈치가 닿은 자국을 발견했다. 짧은 녹색 풀밭에 움푹 패인 그 자국이 이 설명할 수 없는 한밤중 도주의 유일한 증거였다. 셜록 홈즈는 홀로 집을 나섰고 11시가 지나서야 돌아왔다. 그는 지역의 육지 측량국에서 지도를 얻어 내 방으로 가져왔고 침대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지도 중간에 램프를 놓고 지도를 내려다보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황갈색 연기를 피우며 이따금씩 자신의 흥미를 끄는 지점을 가리켰다. 왓슨, 점점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군. 그가 말했다. 사건과 관련해서 확실히 관심이 가는 몇 가지 지점이 있어. 이 초기 단계에서 너도 우리 수사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지리적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 이 지도를 봐. 이 검은 네모가 그 학교야. 여기에 핀을 꽂을게. 자, 이 길이 주요 도로야. 도로가 학교를 지나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약 1km 정도 사이에는 어느 쪽에도 샛길이 없는 게 보이지. 이 두 사람이 길을 따라 도망갔다면 바로 이 길일 거야. 정확히 그렇군. 특별하고 행복한 우연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밤에 누가 이 길을 지나갔는지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 지금 내 담배 파이프가 있는 이 지점에서 12시부터 6시까지 순경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 자네도 보다시피 동쪽 첫 번째 교차로에서 말이야. 이 순경은 자신이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말했고 소년이든 성인이든 그곳을 몰래 지나갔을 리는 없다고 했어. 그 순경과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 그럼 이쪽 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어. 이제 다른 길을 봐야 해. 여기 레드불이라는 여관이 있는데
그날 여주인이 아팠어. 그녀는 맥클턴으로 사람을 보내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가 맡고 있던 환자가 있어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도착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여관에 있던 사람들은 밤새 깨어 의사가 오기를 기다렸고 번갈아 가며 길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 만약 그들의 증언이 맞다면 우리는 운 좋게 서쪽 길에 대한 증거도 얻었고 탈주자들이 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지. 하지만 자전거는? 내가 물었다. 맞아. 이제 자전거에 대해 살펴보자고. 우리의 추론을 계속하자면 만약 그 둘이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집의 북쪽이나 남쪽으로 길을 가로질러 갔을 거야. 그건 확실해. 두 방향을 비교해보자고. 남쪽은 자네도 보다시피 넓은 농경지가 돌담들을 사이에 두고 작은 밭들로 나눠져 있어. 그곳은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해. 따라서 그 추론은 배제할 수 있겠지. 북부 시골 쪽을 생각해보자. 그곳은 레기드 슈이라고 표기된 장소는 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이야. 더 멀리 가면 굴곡진 거대한 황해인 로어 길모어 지대가 15km 정도 너비로 뻗어 있고 점점 위로 경사져 있어. 이 황무지 한쪽에 홀더넷이 홀저택이 있어. 도로로는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지만 황무지를 가로지르면 그 거리는 9km 밖에 되지 않지. 독특하게 황량한 벌판이야. 황무지에 사는 몇몇 농부들은 양과 소를 기르는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 가축들 말고는 체스터필드 대로가 나오기 전까지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생물이 물대새와 마도요가 전부야. 거기 보면 교회, 오두막 몇 채, 여관이 있어. 그 뒤로는 언덕이 가파르게 시작되지. 우리가 수사할 지역은 분명 북쪽에 있어. 하지만 그 교사가 소년을 데리고 자전거로 그곳까지 갔을 수 있을까? 내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홈즈가 인내심이 바닥난 어조로 말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굳이 대로를 이용할 필요 없어. 황무지에도 길이 있고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었어.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흥분한 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헉스터블 박사가 곧장 들어왔다. 그는 파란색 크리켓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모자 위에는 하얀 V자 형장식이 달려 있었다. 결국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가 외쳤다. 신이시여. 우리가 드디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건 그 학생의 모자입니다. 어디에서 찾으셨죠? 황무지에서 야영을 하던 집시들의 마차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화요일에 그곳을 떠났는데 오늘 경찰이 그들을 붙잡아 그들의 마차와 짐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집시들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던가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황무지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귀한 소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 악당들. 다행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요. 법으로 심판하던 공장님이 지갑을 열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네. 박사가 방을 나간 후 홈즈가 말했다. 적어도 로어 길모어 쪽에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란 우리 이론을 뒷받침하니까. 경찰은 집시들을 체포하는 것 말고는 이 지역에서 한 일이 없어. 왓슨, 이것 좀 봐. 황무지를 가로질러 수로가 있어.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수로의 일부분은 넓어지면서 늪이 돼. 특히 홀더넷이 홀과 학교 근처의 지역에서 늪으로 변하지.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다른 곳에서 흔적을 찾는 일은 헛수고야. 그 늪에 단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내일 아침 일찍 그곳을 다녀오는 것이 낫겠어.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작은 빛을 비출 수 있을지 거기에서 확인해 보자고. 동이틀 무렵 일어나 보니 키가 크고 마른 홈즈가 내 침대 옆에 있었다. 그는 옷을 갖춰 입은 상태였고 이미 나갔다 온 것 같았다. 잔디밭과 자전거 창고를 조사하고 왔어. 그가 말했다. 레기드 쇼에도 다녀왔어. 왓슨, 옆방에 코코아를 준비해 놓았어. 엄청난 날이 될 테니까 서둘러주면 좋겠어. 그의 눈이 반짝거렸고 그의 뺨은 붉게 달아오른 상태였는데 마치 눈앞에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거장이 흥분한 모습처럼 보였다. 활기차고 정신이 초롱초롱한 그날의 홈즈는
베이커가의 내성적이고 창백한 몽상가 홈즈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유연한 몸과 활력을 보니 아주 활기차면서도 고생스러운 날이 되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깊은 실망감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큰 기대감을 갖고 양떼가 다니는 길과 교차하는 토탄질의 젓갈색 황무지를 가로질러 홀던의 시골 저택과 우리가 있는 곳 사이 늪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연녹색 지대에 도달했다. 그 소년이 집으로 갔다면 이 길을 지나야 했을 것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년과 독일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어두울 얼굴로 이끼 낀 표면의 모든 진흙 얼룩을 유심히 관찰하며 가장자리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갔다. 양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고 몇 킬로미터 아래 한 지점에는 소들의 흔적이 있었다. 그것뿐이었다. 지도에 한 번에 표시해줘. 홈즈가 광활한 황무지를 침울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쪽 아래 좁은 길목에 늪이 하나 더 있어. 아니,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게 뭐지? 우리는 그 좁은 길에서 작은 검은 리본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에는 자전거 자국이 축축한 흙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만세! 내가 외쳤다. 찾았어? 하지만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기쁘기보다는 어리둥절하고 다른 것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분명 자전거 자국이지. 하지만 그 자전거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나는 42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타이어 모양을 알고 있어. 이건 자네도 알다시피 바깥 커버에 패치가 있는 덜럼 유형의 타이어야. 하이데거의 타이어는 팔머 제품인데 새로 줄무늬가 있어. 수학의 대가 에이블링이 그 디자인이 확실히 채택되도록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타이어 자국이 아니야. 그럼 그 소년의 것일까? 그 아이의 소유인 자전거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 이 자국은 학교 쪽에서 출발해서 왔을 때 생긴 자국이야. 아니면 학교 쪽으로 갈 경우에는 아니야. 친애하는 왓슨. 물론 더 깊게 자국이 생긴 쪽이 뒷바퀴겠지. 무게가 더 실리니까. 자전거가 지나간 지점이 몇 군데 더 있고 그 자국이 앞쪽에 더 얕은 자국을 지웠어. 학교에서 출발한 게 확실해. 우리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데로 더 멀리 가 보기 전에 그 방향을 거꾸로 따라가 보자. 우리는 그의 말대로 길을 따라갔고 몇백 미터 끝에서 늪을 벗어나면서 길을 잃었다. 길을 거꾸로 가면서 우리는 샘이 흘러나오는 또 다른 지점을 찾아냈다. 그곳에 자전거 바퀴 자국이 또 있었다. 소 발굽 때문에 거의 지워지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 이후 다른 자국은 없었지만 길은 바로 레기드슈 지역의 숲속으로 이어졌고 그 숲 바로 뒤에 학교가 있었다. 그 숲에 자전거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홈즈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바위에 앉았다. 나는 그가 움직이기 전에 담배를 2개 피웠다. 이런.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물론 교활한 사람이라면 낯선 자국을 남기기 위해 자전거의 타이어를 바꿨을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범죄자라면 나로서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할 유형이겠지. 그 문제는 미결로 남겨두고 다시 늪으로 돌아가 보자. 아직 밝혀내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는 황무지 늪의 가장자리를 체계적으로 조사했고 이내 우리의 인내심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늪의 하부 바로 건너편에 가시밭길이 나 있었다. 홈즈는 그곳에 다가가며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모습은 마치 괜찮은 전보 한 묶음이 그 길 한가운데로 굴러들어온 것 같은 반응이었다. 그것은 팔머 타이어였다. 여기 하이데거 씨의 흔적이 있어. 확실해. 홈즈가 기뻐하며 외쳤다. 왓슨, 내 추론이 꽤나 타당했던 것 같네. 축하해.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길을 좀 비켜줘. 이제 바퀴 자국을 따라 가보자. 아주 멀리까지는 이어져 있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황무지가 부드러운 길과 교차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바퀴 자국이 자주 끊기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다시 찾을 수는 있었다. 이제 자전거의 속도가 확실히 붙었다는 게 보여? 홈즈가 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 자국을 봐. 타이어 2개의 자국이 모두 선명하고 깊게 남아있어. 그건 타는 사람이 전력 질주하듯이 무게를 앞쪽 핸들에 싣고 있다는 의미지.
넘어진 적도 있네. 넓고 불규칙한 얼룩이 몇 미터 정도 되는 길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발자국이 몇 개 새겨져 있고 다시 타이어 자국이 나타났다. 옆으로 미끄러졌네. 내가 말했다. 홈즈는 꺾인 꽃가지 하나를 주었다. 나는 노란 꽃들이 온통 진홍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길 위에도 가시덤불 꽃들 속에도 응고된 피 얼룩이 있었다. 이런, 홈즈가 말했다. 물러서, 왓슨. 여기에서는 한 걸음도 허투루 떼면 안 돼.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지? 그는 넘어져 상처를 입었고 일어나서 다시 자전거에 탔고 갈 길을 계속 갔어. 하지만 더 이상의 흔적은 없어. 옆길에 소들이 지나간 흔적은 있지. 황소에게 바치거나 찔린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돼. 하지만 다른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걸. 왓슨, 계속 가야 해. 이제 혈흔도 있고 우리를 도울 흔적도 있으니 이 단서가 우리 손을 벗어날 수 없어. 우리 수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축축하게 빛나는 길에서 타이어 자국이 이상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문득 앞을 바라보니 울창한 가시 덤불 속에서 금속이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속에서 우리는 팔머 타이어가 달린 자전거를 꺼냈는데 페달 하나가 휘어져 있었고 앞부분 전체는 끔찍할 만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숲을 반대편에는 신발 한 짝이 튀어나와 있었다. 우리는 그 주위를 서둘러 살폈고 불운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키가 크고 턱수염이 가득했으며 안경을 썼는데 한쪽 안경알은 떨어져 있었다. 그의 사인은 머리에 엄청난 타격을 입어 두개골 일부가 함몰된 것이었다. 그가 그런 부상을 당한 후에도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생존력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양말은 신지 않았고 코트 안에는 잠옷을 입고 있었다. 소년과 함께 사라진 그 독일인 교사임이 틀림없었다. 홈즈는 정중한 태도로 시체를 뒤집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찌푸린 그의 눈썹을 보니 시체를 발견한 것이 우리의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좀 어렵네, 왓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내 생각에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에 대해 경찰에 알리고 이 가엾은 친구의 시신을 처리하도록 요청하자고. 내가 경찰 쪽으로 이야기를 전달할게. 하지만 나는 자네 도움이 필요해. 잠깐만. 저기 멀리 토탄을 파는 사람이 있군. 그를 여기로 데려와서 경찰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자. 나는 그 소장농을 데려왔고 홈즈는 겁먹은 그에게 쪽지를 주어 헉스터블 박사에게 보냈다. 왓슨, 우리는 오늘 아침에 두 가지 단서를 얻었어. 그가 말했다. 하나는 팔머 타이어가 달린 자전거고 그 자전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봤지. 다른 하나는 패치가 있는 덜롭이야. 그것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낫겠지. 우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 중 중요한 것과 우연한 것으로 분리해보자. 먼저 나는 그 소년이 자발적 의지로 떠난 게 분명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 그 학생은 혼자 혹은 누군가와 함께 창문을 통해 내려갔어. 그건 확실해. 내가 동의했다. 자, 이제 불운한 독일인 교사에 대해 생각해보자. 소년은 도주할 때 옷을 다 갖춰 입고 있었어. 그러니까 뭘 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한 거지. 하지만 그 독일인은 양말도 안 신고 있었어. 분명 갑작스럽게 움직인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그 교사는 왜 학교에서 빠져나왔을까? 그는 자기 침실 창문에서 아이가 달아나는 모습을 본 거야. 그는 학생을 붙잡아 데려오고 싶었던 거지. 그는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소년을 쫓아갔고 그러던 중에 죽음을 맞이한 거야. 그래,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맞아. 이제 내 논지의 핵심에 왔어. 일반적으로 어린 소년을 쫓는 성인 남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그냥 뒤따라 뛰어가는 거야. 자신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그 독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는 자전거를 택했지. 그가 훌륭한 사이클 선수였다고 들었어. 그 소년이 아주 신속한 방법으로 도주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다른 자전거군.
계속해서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그는 학교에서 7km 떨어진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어. 어린 소년이라도 쏠 수 있는 총알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아니야. 아주 힘센 팔을 가진 사람이 벌인 야만적인 폭행에 의해서 살해당했어. 그러니까 그 소년은 달아날 때 동행자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전문적인 사이클 선수가 따라잡기까지 7km나 걸렸으니 아주 빠르게 달아난 거야. 그런데 비극이 일어난 현장 주변을 우리가 조사해서 찾은 게 뭐지? 소 발자국 몇 개 말고는 없었어. 내가 크게 한 바퀴 돌았지만 50m 이내에는 길이 없었어. 다른 자전거를 타고 있던 그 사람이 독일인의 죽음과는 사실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 사람의 발자국도 없었으니. 홈즈? 내가 외쳤다. 이건 불가능해. 훌륭해. 그가 말했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빛을 밝혀주는 말이군.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 논리가 잘못된 거야. 그걸 자네가 직접 찾아냈어.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줄 수 있어? 그가 달리다가 떨어져서 두개골이 골절됐을 리는 없나? 왓슨, 늪에서? 내 머리에 한계야. 왓슨, 우리는 더 불가사의한 문제들도 해결했어. 사용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 정보는 충분히 있어. 그럼 이리 와봐. 탈모는 조사했으니 패치로 덮인 덜롭이 우리에게 뭐 알려줄지 보자고. 우리는 자전거 바퀴 자국을 따라 어느 정도 거리를 계속 따라갔다. 하지만 이내 늪지대가 끝나고 황무지가 가시덤불 꽃이 촘촘히 남긴 곡선길로 바뀌었고 더 이상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우리가 덜롭 타이어를 발견한 마지막 지점에서는 왼쪽으로 몇 킬로미터 더 가면 있는 위험 넘치는 홀더넷이 홀저택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아니면 체스터필드 대로를 따라 우리 앞에 놓인 어둡고 낮은 마을로 갔을 수도 있었다. 문 위에 사냥개 표지판으로 출입금지 표시가 된 지저분한 여관 쪽에 다다랐을 때 홈즈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 어깨를 움켜잡았다. 발목이 심하게 접질려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간신히 다리를 절며 문 앞까지 갔는데 그곳에는 쪼그려 앉은 노인이 어두운 얼굴로 검은 점토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루벤 헤이즈 씨? 홈즈가 말했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시골 사람이 수상쩍은 듯 교활한 눈을 번쩍이며 대답했다. 글쎄요, 당신 머리 위 표지판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자기 집 주인인 사람은 알아보기가 쉽거든요. 마구간에 마차 같은 건 없겠죠? 없습니다. 제가 발을 땅에 디디기가 어려워서요. 그럼 딛지 마세요. 그럼 걸을 수가 없는걸요. 그럼 한 발로 뛰세요. 루벤 헤이즈 씨의 태도는 품위 여는 거리가 멀었지만 홈즈는 그의 말을 감탄할 만한 유머로 받아쳤다. 저 좀 도와주시죠. 그가 말했다. 제가 좀 곤경에 처했거든요. 어떻게 가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아무 상관없다오. 무뚝뚝한 여관 주인이 말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사용하게 해주시면 1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관 주인이 귀를 쫑긋 세웠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데요? 홀더넷이 홀저택입니다. 공작의 친구들인가 보네요? 그가 진흙이 묻은 우리 옷을 아이러니한 눈빛으로 살피며 말했다. 홈즈가 기분 좋게 웃었다. 어쨌든 그가 우리를 보면 기뻐할 겁니다. 왜죠? 실종된 그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거니까요. 여관 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그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까? 리버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은 그의 무거운 얼굴에 다시 표정 변화가 있었다. 그의 태도가 갑자기 온화해졌다. 나는 공작이 잘 되기를 바랄 이유가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마부였던 적이 있는데 그는 나를 아주 잔인하게 대했죠. 그는 거짓말쟁이 잡곡상의 말만 듣고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나를 해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어린 영주가 리버풀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갑군요. 홀더넷이 홀저택까지 그 소식을 전하도록 돕죠. 감사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먼저 뭘 좀 먹을게요. 그리고 난 후 자전거를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나는 자전거가 없어요. 홈즈가 1파운드를 들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말했잖아요. 정말 없어요. 대신 홀더네 시홀까지 타고 갈 말 2피를 빌려드리겠소이다. 뭐 좀 먹고 난 뒤에 얘기하죠. 홈즈가 말했다. 판석에 깔린 부엌에 우리 둘만 남게 되자 그의 삐었던 발목은 놀라울 만큼 빨리 회복되었다. 거의 해질녘이었고 우리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터라 식사 시간을 가졌다. 홈즈는 생각에 잠겨 한두 번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진지하게 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으로는 지저분한 뜰이 보였다. 맨 끝 구석에는 대장간이 있었는데 때에 찌든 소년이 일을 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마구간이 있었다. 홈즈는 주변을 살피고 다시 앉았다가 갑자기 큰 탄성을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왓슨, 알 것 같아. 그가 외쳤다. 맞아, 맞아, 틀림없어. 왓슨, 오늘 소 발자국 봤던 것 기억나? 응, 몇 개 봤지? 어디서? 어디에나 있었지. 늪에도 있었고, 길에도 있었고, 가엾은 하이데거가 죽음을 맞이한 곳 근처에도 있었지. 바로 그거야. 자, 그럼 왓슨, 그 황무지에서 소를 몇 마리나 봤어? 한 마리도 못 봤지. 이상하지, 왓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 발자국이 있었는데 황무지 어디에도 소는 없었어. 아주 이상하지 않아, 왓슨? 그러네, 이상하군. 왓슨, 이제 머리를 굴려봐. 다시 황무지를 기억해봐. 길 위에 발자국들이 보여? 응, 기억나. 발자국이 때때로 이런 모양이었던 거 기억나, 왓슨? 그가 빵 부스러기를 다음과 같이 배열했다. 이 모양 말이야. 그리고 이런 모양도, 이런 모양도 있었어. 기억나? 아니, 기억이 안 나. 나는 기억나. 맹세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검증해야 해. 그때 바로 생각해내지 못하다니 내가 장님이었어.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 소가 걷고 달리고 질주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소라는 사실 정도뿐이야. 세상에 왔은 그건 일개 시골 여관 주인이 생각해낼 수 있는 눈가림이 아니야. 이제 저 대장간에 있는 소년만 빼면 모든 게 분명해졌어. 슬쩍 나가서 뭘 발견하게 될지 보자고. 쓰러져 내리는 마구간에는 털이 거칠고 단정치 못한 말 2마리가 있었다. 홈즈는 그중 한 마리의 뒷다리를 들고 크게 웃었다. 오래됐지만 최근에 신었군. 오래됐지만 발굽의 못은 새 것 그대로야. 이번 거는 완벽한 예시로 간주되는 사건이 될 거야. 이제 대장간으로 가보자. 그 소녀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금속 조각과 나무더미 사이에서 홈즈의 눈이 좌우로 휙휙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자 바로 앞에 여관 주인이 서 있었다. 그는 야만적인 눈빛을 하고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고 거무스름한 얼굴은 흥분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는 끝에 금속이 달린 짧은 막대를 손에 쥐고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왔다. 나는 그의 모습에 압도되어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할 정도였다. 이 지긋지긋한 참견꾼들아. 그가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루벤 헤이즈 씨.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어쩐지 당신은 우리가 뭔가 찾아낼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네요. 그 말을 듣자 여관 주인이 아주 애를 써서 감정을 삭혔고 험악한 표정을 풀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찡그린 얼굴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제 대장간에서 뭘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 보세요, 선생님. 제 허락 없이 제 건물을 들쑤시는 사람들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에 대한 돈이나 내고 빨리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헤이즈 씨.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마구간의 말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홀 입구까지 3km가 채 안 돼요.
저기가 왼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는 우리가 그의 건물을 떠날 때까지 뚱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길을 따라 그리 멀리 가지 않았다. 모퉁이를 돌아 여관 주인의 시야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즈음 홈즈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 여관에서 우리는 아주 뜨거웠지.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 그가 말했다.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질 때마다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아. 안 돼, 안 돼. 여기에서 떠날 수 없어. 루벤 헤이스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 지금껏 본 적 없는 자명한 악당이야. 내가 말했다. 아, 그렇군. 그가 자네에게는 그런 식의 인상을 남겼군. 말들이 있고 대장간도 있었지. 그래, 여기 파이팅콕이라는 여관은 아주 재미있는 장소야. 이제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그 여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회색 석회암 바위가 군데군데 박힌 길고 경사진 언덕길이 우리 뒤로 펼쳐져 있었다. 도로를 벗어나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 홀더네 시울 저택 방향을 보니 자전거 탄 사람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다. 숙여, 왓슨. 홈즈가 내 어깨에 손을 세게 얹고 소리쳤다. 우리가 가까스로 몸을 숙이자 그 남자가 우리를 지나쳐 도로를 따라갔다. 자욱이 피어오른 흙먼지 속에서 창백하고 불안해하는 얼굴이 언뜻 보였다. 얼굴 전체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눈은 부릅뜨고 입은 벌린 채 맹렬히 앞만 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전날 밤에 봤던 말쑥한 제임스 와일더의 이상한 캐리커처 같은 모습이었다. 공작의 비서야. 홈즈가 외쳤다. 왓슨, 이리 와봐. 그가 뭘 하는지 보자고. 우리는 바위에서 바위로 허둥지둥 움직이며 여관 정문이 보이는 지점까지 이동했다. 와일더의 자전거는 그 여관 옆쪽 벽에 기대어 있었다. 집 주변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았고 창문에서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마차의 사이드램프가 여관의 마구간 마당을 비추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고지어 도로로 나와 체스터필드 쪽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달려나가는 마차의 발굽 소리가 들렸다. 왓슨, 어떻게 생각해? 홈즈가 속삭였다. 도주 같은데? 내가 본 게 맞다면 마차에는 한 명만 타고 있었어. 제임스 와일더 씨는 분명 아니야. 지금 저기 문 앞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 가운데로 어두운 형체를 가진 비서가 고개를 내밀고 밤길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길 위로 누군가 나타났다. 와일더가 그쪽으로 빛에 비추자 그 사람이 잠시 보였다. 그리고 문이 닫혀 다시 주위가 어두워졌다. 5분 후 1층 방에 등불이 켜졌다. 파이팅콕 여관에는 무슨 별난 관습이 있는 것 같군. 홈즈가 말했다. 술집은 반대편에 있는데. 그렇지. 소위 은밀한 손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지. 제임스 와일더 씨는 이 밤중에 그 방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를 만나러 온 사람은 누구지? 왓슨, 이리 와봐.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좀 더 자세히 가서 조사해봐야겠어. 우리는 함께 살금살금 도로 쪽으로 내려가서 슬며시 여관 문으로 갔다. 자전거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다. 홈즈가 성냥에 불을 피워 뒷바퀴에 갖다 댔고 패치로 덮인 덜럽 타이어가 보이자 낄낄거리며 웃었다. 우리 위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왓슨, 저기를 좀 엿봐야겠어. 몸을 숙여서 벽에 몸을 기대주면 내가 올라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후 그의 발이 내 어깨에 닿았다. 그는 거의 일어서지도 않고 다시 내려왔다. 친구, 가자. 그가 말했다. 오늘은 충분히 긴 하루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정보를 모은 것 같아. 학교까지 걸어가려면 먼 길이니 빨리 출발하는 게 좋겠어. 그는 황무지를 가로질러 터벅터벅 걸어가는 동안 입을 거의 열지 않았고 학교에 도착해서도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매클턴 역으로 가서 전보를 보냈다. 늦은 밤 교사의 죽음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헉스터블 박사를 그가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침에 활기차고 기민한 모습 그대로 내 방에 들어왔다. 아침을 시작할 때만큼이나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어, 친구. 그가 말했다. 내일 저녁이 오기 전에 미스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
다음날 오전 11시, 홈즈와 나는 홀더넷 시홀 저택의 유명한 주목나무 거리를 걸어 올라갔다. 우리는 안내를 받고 엘리자베스 풍의 웅장한 입구를 지나 공작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제임스 와일더 씨가 있었다. 그 비서는 겉으로는 점잖고 품이 있었지만 교활한 눈과 떨리는 모습 속에 전날 밤 끔찍한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공장님을 뵈러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실은 공장님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비극적 소식에 아주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어제 오후 헉스터블 박사님의 전보를 통해 당신께서 발견하신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와일더 씨, 나는 공장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에 계십니다. 그럼 제가 방으로 가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실 겁니다. 그 상태로 뵙죠. 홈즈는 차갑고 냉정한 태도로 자신과 논쟁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임을 비서에게 보여주었다. 좋습니다, 홈즈 씨. 공장님께 전하겠습니다. 30분이나 기다린 뒤에 그 위대한 귀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시체 같았고 어깨는 둥그렇게 굽었으며 전날 아침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그는 위험 넘치는 정중함으로 우리를 맞이하고는 붉은 수염을 책상 위에 늘어뜨리고 그 앞에 앉았다. 그래요, 홈즈 씨. 그가 말했다. 하지만 홈즈의 시선은 주인의 의자의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공장님, 와일더 씨가 비켜주시면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기에 찬 눈빛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공장님이 원하신다면. 그래요. 잠시 비켜주게. 자, 홈즈 씨, 할 말이 뭡니까? 홈즈는 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 공장님, 사실은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 동료 왓슨 박사와 저는 사실 헉스터블 박사님로부터 이 사건을 해결하면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확언을 받았습니다. 공장님의 입을 통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홈즈 씨. 제가 들은 것이 맞다면 공장님의 아드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는 사람에게 5천 파운드를 주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감금한 사람 혹은 사람들이 누구인지까지 알려드리면 1,000파운드를 추가로 주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조건에는 아드님을 데려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아드님을 잡아두고 있는 공모자들까지 포함됩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공작이 성급하게 소리쳤다. 셜록 홈즈 씨, 당신 수사를 잘 해내면 섭섭하지 않을 만큼 대우해드릴 겁니다. 홈즈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두 손을 비볐다. 내 친구의 검소한 성격을 알고 있던 나는 그의 모습에 놀랐다. 무엇보다 먼저 테이블 위에 있는 공장님의 수표책을 보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지금 즉시 6,000파운드짜리 수표를 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도 직접 지정해서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캐피털 앤 카운티 은행의 옥스포드가 지점이 제 거래 은행입니다. 공작은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의자에 꼿꼿이 앉아 내 친구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홈즈 씨? 그렇게 가볍게 말할 내용은 아닌데요. 전혀 아닙니다, 공장님. 제 인생에서 이보다 진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드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고 아드님을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 중 적어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공작의 얼굴이 섬뜩하리만큼 창백해져 그의 턱수염이 어느 때보다 붉게 보였다. 내 아들은 지금 어디 있소이까? 그가 숨을 헐떡였다. 아드님은 지금 이 저택 정원 출입구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파이팅콕 여관에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어젯밤까지는 확실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공작은 의자의 뒤로 벌렁 주저앉았다.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셜록 홈즈의 대답은 놀라웠다. 그는 재빨리 앞으로 나와 공작의 어깨를 건드렸다.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가 말했다. 공장님, 이제 그 수표를 주시죠. 나는 깊은 구렁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사람처럼 펄떡 일어나 두 손으로 허우적거리는 공작의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귀족의 자제력을 발휘한 엄청난 노력 끝에 다시 자리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몇 분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어젯밤 같이 계신 걸 봤습니다. 당신 친구 말고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수표책을 펼쳤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찾아낸 정보가 내게는 아주 불쾌하지만 수표는 써드리죠. 그 제안을 처음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친구는 신중한 사람들이죠, 홈즈 씨. 지금 당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공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홈즈 씨. 두 분만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해 주시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분에게 합쳐서 12,000파운드를 드리면 되나요? 하지만 홈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공장님, 안타깝게도 사건이 그렇게 쉽게 덮일 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교사가 죽은 일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임스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그가 모르고 잘못 고용한 잔혹한 악당의 소행이었습니다. 공장님, 저는 누구든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은 그 범죄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도덕적으로 유죄라는 입장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렇죠, 홈즈 씨. 그 말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살인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저와 당신과 마찬가지로 살인을 혐오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임스는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제게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그가 살인자와 갈라서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홈즈 씨, 제임스는 구해주세요. 부디 그를 도와주세요. 공작은 결국 자제력을 잃고 얼굴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에 대고 횡설수설하며 방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바로 그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공장님, 저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솔직하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공장님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야 합니다. 제임스 와일더 씨는 단지 공장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그리고 공장님의 비서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살인자는 달아났어요. 셜록 홈즈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공장님은 제가 갖고 있는 평판에 대해 조금도 듣지 못하셨군요. 그렇지 않으면 제 손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 텐데요. 루벤 헤이즈 씨는 어젯밤 11시에 체스터필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제보를 한 덕분이었죠. 오늘 아침 학교를 떠나 오기 전에 지역 경찰서장에게 전보를 받았습니다. 공작은 의자에 기대어 내 친구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정말 당신은 인간의 것이 아닌 힘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군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루벤 헤이즈가 잡힌 건가요? 다만 그가 체포된 사실이 제임스의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기쁜 소식이겠군요. 공장님의 비서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내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홈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공장님, 그건 완전히 새로운 얘기인데요. 좀 더 분명히 설명해 주시죠.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제임스의 어리석음과 시기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이토록 절박한 상황을 만들었죠.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완전한 솔직함이 최선이라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홈즈 씨, 내가 아주 젊었을 때 나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지만 그녀는 자신과 결혼이 내 명예를 망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죠.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아이 하나를 남기고 죽었고 나는 그녀를 위해 아이를 지극하게 아끼고 보살펴 주었어요.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고 그가 성인이 된 후에는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곁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작스럽게 비밀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내가 스캔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는 그는 내가 비밀을 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내게 권리를 주장해왔어요. 그런 그의 존재가 불행한 내 결혼 생활에 한몫을 했죠. 무엇보다
그는 처음부터 내 합법적인 후계자를 지속적으로 혐오했어요. 이제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임스를 계속 내 밑에 두었는지 궁금하겠죠. 내 대답은 그에게서 그의 엄마의 얼굴이 보였고 그녀를 생각하면 내긴 고통에는 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를 떠나 보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와서 그러니까 셀타이어 경에게 몹쓸 짓을 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썽꾸러기 셀타이어 경의 안전을 위해 아이를 헉스터블 박사님의 학교로 보냈던 겁니다. 제임스가 헤이즈라는 친구를 알게 된 건 그가 내소작인이었을 때 제임스가 대리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악당이었지만 제임스는 어째서인지 그와 친밀해졌어요. 그 아이는 항상 불량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셀타이어 경을 납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그 악당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 내가 아서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기억하시죠? 제임스는 내 편지를 중간에 열었고 아서에게 학교 여백이드쇼라고 불리는 작은 숲에서 만나자는 쪽지도 함께 넣었어요. 그는 아내의 이름을 사용했고 그렇게 해서 아서를 유인했습니다. 그가 직접 고백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제임스는 자전거를 타고 숲으로 가서 아서를 만났고 어머니가 아서를 몹시 보고 싶어한 나머지 황무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즈음 숲으로 돌아오면 말 탄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가 어머니에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가엾은 아서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약속한 장소에 갔고 조랑말을 타고 온 헤이즈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서를 태우고 함께 떠났습니다. 제임스도 어제야 소식을 들었는데 누군가 그들을 뒤따라왔고 헤이즈가 그를 막대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오던 교사는 부상을 입고 죽은 것 같습니다. 헤이즈는 아서를 자신의 여관인 파이팅 콕으로 데려가 윗방에 감금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친절한 여성이지만 잔인한 남편의 통제하에 있었어요. 홈즈 씨,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틀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그런 짓을 한 동기가 뭐였는지 물으시겠죠. 내 대답은 그가 내 후계자에게 품었던 앙심으로 인한 비합리적이고 광기 어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내 모든 재산의 상속인이어야 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사회법에 깊이 분개했으니까요. 동시에 그에게는 확실한 동기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상속 제한을 없애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나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와 협상을 하려 한 겁니다. 내가 제한을 없애서 그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하면 그때서야 아서를 돌려주려 한 거죠. 그는 내가 결코 자신을 상대로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런 협상을 하려고 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고 계획을 실행할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그의 모든 계획을 망친 건 당신이 하이데거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렸어요. 그와 내가 이 서재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헉스터블 박사가 전보를 보내왔거든요. 제임스는 슬픔과 불안감에 압도되었고 한 번도 거두지 않았던 내 의심은 그 순간 확신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을 나무랐고 그는 자진해서 모든 걸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게 사흘만 더 비밀을 지켜달라고 간청하더군요. 가엾은 공범이 빠져나갈 기회를 주려고 말이죠. 나는 항상 그래왔듯이 그에게 져주었고 제임스는 헤이즈에게 바로 경고해주고 도망갈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파이팅콕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낮에는 갈 수가 없었지만 밤이 되자마자 서둘러 사랑하는 아서를 보기 위해 달려갔죠. 우리 아들은 무사히 잘 있었지만 아이가 목격한 끔찍한 일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임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아서를 당분간 헤이즈 부인의 보호 아래 두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서를 거기에 머물도록 한 것이죠. 경찰에게 살인자를 밝히지 않고 아서의 위치만 알리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가엾은 제임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살인자만 처벌하도록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홈즈 씨, 당신은 내게 솔직함을 원했고 나는 당신의 말을 받아들여 아무것도 가감하거나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홈즈 씨도 솔직하게 말해주시죠. 물론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공장님, 먼저 지금 당신은 법 아래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공장님은 중죄를 묵인하고 살인자의 탈출을 도우셨습니다. 제임스 와일더가 공범의 도주를 돕기 위해 가져간 돈은 틀림없이 공장님에게서 나왔을 테니까요. 공작은 고개를 숙여 그의 말을 인정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더 큰 잘못은 둘째 아드님에 대한 공장님의 태도입니다. 그런 곳에 사흘이나 아드님을 내버려 두시다니요. 철저히 약속을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드님이 다시 납치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첫째 아드님을 달래기 위해 무고한 둘째 아들을 위급하고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한 홀더넷이 지역의 영주는 자기 자신의 공작가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이마 위로 핏줄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의식적으로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인을 부르셔서 제가 명령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공작은 아무 말 없이 전기벨을 눌렀다. 하인이 들어왔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이 영지의 어린 주인을 찾았어요. 공장님은 마차를 당장 파이팅콕으로 보내 셀타이어 경을 집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미래를 구했으니 과거에 대해 좀 더 관대해질 수 있겠네요. 하인이 기뻐하며 나간 후 홈즈가 말했다. 저는 공식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정의가 실현되기만 하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헤이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그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어떤 비밀을 누설할지는 알 수 없지만 침묵하는 것이 그에게 좋을 것이라는 점을 공장님이 설득시키실 수 있으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가 몸값을 노리고 그 소년을 납치했다고 볼 겁니다. 경찰이 직접 발견해내지 않는 이상 저는 경찰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장님, 제임스 와일더 씨와 계속 함께 지내시면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홈즈 씨. 그가 나를 완전히 떠나 호주에 가서 자기 길을 찾도록 이미 조치해 놓았죠. 공장님, 그렇다면 그의 존재가 공장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직접 말씀하셨으니 공작 부인에게 최대한 보상해 주시고 불행하게 중단된 관계를 다시 시작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도 생각해 놓았습니다, 홈즈 씨.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제 친구는 이곳 북쪽 지역으로의 방문을 통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싶은 작은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헤이즈라는 친구는 수의 발자국을 위조한 말굽을 만들어 말들에게 신겼더군요. 와일더 씨가 제안한 건가요? 공작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겨 서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문을 열고 박물관으로 꾸며진 큰 방을 우리에게 공개했다. 그는 구석에 있는 유리 상자 쪽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새겨진 글자를 가리켰다. 그 글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신발은 홀더넷이 호레해자에서 발견되었다. 말에게 사용하는 것이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철제 발판을 깎아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중세시대 약탈 행위를 했던 홀더넷이 남작들 중 일부가 이 발굽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홈즈는 유리 상자를 열고 손가락을 물에 적신 다음 신발을 만졌다. 최근에 묻은 얇은 진흙 막이 그의 손에 묻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유리 상자를 돌려놓으며 말했다. 이곳 북쪽 지역에서 본 것 중 두 번째로 흥미로운 물건이네요. 첫 번째는 뭡니까? 홈즈는 수표를 접어 수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가 애정을 담아 수첩을 두드렸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 주머니 속 깊이 집어넣었다. 공작 아들 납치 사건.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